서울역 지하 통로는 이상한 공간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지나가지만 아무도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죠. 누군가 쓰러져 있어도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예의처럼 돼버린 곳. 저는 그곳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며칠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지금 잠시 돈이 없을 뿐이고 몸만 좀 추스르면 다시 일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그 며칠이 몇 달이 되고 결국은 몇 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름 석자 가진 채 살아온 내 인생이 그렇게 벽에 붙은 낡은 박스 하나에 담겨버렸죠. 사람들이 저를 부르던 이름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죠. 거기요, 아저씨, 좀 비켜줄래요? 아, 또 그 노숙자 있네. 그런 말들이 칼처럼 저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시간 지나니 익숙해지더군요. 누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삶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내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죠.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누군가에겐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이름은 박문식입니다. 올해로 74. 지금은 용산구 조용한 골목에 있는 단칸방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 집은 서울역 지하였죠. 그렇게 된 이유요?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전기 기술자로 30년 넘게 일했죠. 크고 작은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켜줬어요. 신혼집 전세 자금도 보태줬고요. 내가 가진 건 다 이 녀석을 위해 쓰자.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문수는 말이 없고 조용한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도 많지 않았고 항상 저만 바라보며 자랐죠. 엄마가 없이 자란 탓에 중학교 때는 교복이 낡아졌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울며 불며 등교를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는 바로 새 교복을 사주고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준 기억도 있어요. 고등학교 땐 성적이 중하위권이었지만 늘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대학도 간신히 지방 사립대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저는 주말마다 밥이며 반찬을 싸서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다들 그 나이 되면 부모 손길을 거북스러워 하던데 문수는 단 한 번도 그런 내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들을 믿었는지도 몰라요. 결혼식 날 문수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절을 했던 장면이 아직도 선합니다. 아버지, 저 진짜 잘 살게요. 꼭 보답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내가 뭘 더 바랄 수 있겠니?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삶의 중심을 조금씩 아들 쪽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가진 시간도 돈도 체력도 다 문수를 위해서 썼어요. 어느 날 문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업 하나 해보려고요. 친구랑 같이 준비 중인데 시작 자금이 좀 부족해요. 퇴직금 조금만 미리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퇴직금 4천만 원, 적금 통장 2개, 마이너스 통장까지 열었죠. 이 녀석이 잘 되면 그걸로 됐다 싶었어요. 문수에게 돈을 건네던 날 그는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속으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2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전화기는 자주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불길한 예감에 아들이 살던 집에 찾아갔더니 이미 짐을 다 빼고 사라진 뒤였어요. 전세 만기가 끝났고 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이름으로 대출이 잡혀 있었고 보증금은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망연자실한 상태로 은행에 확인해 보니 제 이름으로 대출이 여러 개 더 있더군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거나 애초에 그런 건 없었거나 어쨌든 저를 이용한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우 한 번 아들과 통화가 됐습니다. 문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감당이 안 돼요. 지금은 그냥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전화는 곧바로 꺼졌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잠적했죠. 전세금도 날리고 나에게 남은 건 빚. 통장에 남은 돈은 48,000원.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다들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아직도 자식한테 기대냐 하는 눈치였죠. 저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모르는 사람의 배신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는 걸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며칠을 버티다가 찜질방에 들렸다가 결국엔 서울역 지하로 가게 된 거죠. 거기선 제가 더는 아버지도 가장도 아닌 그냥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역 지하에서의 첫날 밤, 전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시멘트 바닥은 차가웠고 가방을 베개 삼아 누운 몸은 금세 습기에 젖었죠. 옆자리에선 누군가 낮은 소리를 내며 웅크리고 있었고 멀리선 누군가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어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죠. 서울역에 오기 전엔 서울 변두리 고시원을 전전했어요. 하루 2만원짜리 쪽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던 날들이었죠. 전단지를 돌려보기도 했고 폐지를 주워서 팔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빚 독촉 전화는 점점 더 잦아졌고 결국엔 휴대폰 요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고시원 주인에게 내일부터는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날 저는 짐을 들고 서울역으로 향한 겁니다. 누군가 알려준 거죠. 거기 가면 잠은 잘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며칠 후 인근 노숙자들 사이에선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디는 위험하니 가지 말라. 누구는 어떤 성격이니 말을 조심해라. 이런 조언을 몇몇 사람이 건네줬죠. 그 중에 유일하게 제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양복 차림의 남자였는데 다들 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묘한 위계를 갖고 있었죠. 박 기술자 맞죠? 전기 고치던 분이라면서? 처음 듣는 말에 놀랐지만 회장님은 이미 제 이력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회장님 심부름을 도와주며 그 안에서의 위치를 조금씩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전구술이나 노후된 전선 연결 같은 걸 하면 대신 먹을 걸 나눠주거나 자리를 지켜줬죠. 하지만 어디나 그렇듯 거기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노숙자 중 하나였던 철민이라는 친구가 문제였죠. 그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제 도시락을 뺏으려 들기도 했어요. 몇 번이고 참으려 했지만 결국 한밤중에 한 차례 몸싸움이 벌어졌고 저는 코뼈가 부러질 뻔한 상태로 경찰차에 실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눈앞이 핑 돌던 순간
이게 내 인생이구나 싶더군요. 퇴원 후 다시 돌아간 서울역에서 회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동시에 조용히 말했어요. 여긴 약한 사람부터 밀려나. 박 선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죠. 여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야만 하는 생존의 땅이라는 걸요. 그때부터 전 더 이상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누가 밥을 뺏어가도 그냥 웃으며 물러났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말수도 줄였어요. 그렇게 점점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갔죠. 그런 저를 다시 사람으로 불러준 건 어느 날 불쑥 제 옆에 앉은 한 아이였습니다. 낡은 후드티를 입고 손에 작고 낡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죠. 아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이거 고쳐줄 수 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부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받아들자 제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납땜 도구 하나 없이 작은 전선 몇 가닥을 만지작거리면서 고쳤고 신기하게도 라디오에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어요. 우와, 진짜 되네요. 아저씨 대단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이는 종종 찾아와 말없이 제 옆에 앉곤 했어요. 가끔은 간식 하나를 내밀고 때로는 멀뚱히 앉아있다 가기도 했죠. 아이와 말은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말했어요. 아저씨, 저 쉼터에 다니는데 혹시 아저씨 거기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어쩐지 부끄러웠고 괜히 아이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 덕분에 라디오 고치고 학교에서 상도 받았어요. 저한텐 아저씨가 처음으로 나를 도와준 어른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날 밤 아이가 데려온 복지사와 첫 대면을 했고 며칠 뒤 저는 쉼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물, 정리된 공간, 누군가가 준비해주는 밥. 그건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었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울었습니다. 그것도 지훈이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쉼터 생활은 처음엔 많이 어색했습니다. 매트리스에 누우면 오히려 불편했고 누군가 끓여준 밥 앞에서는 손이 쉽게 나가지 않았죠. 서울역 지하에서 버텨온 시간이 너무 길었는지 오히려 따뜻함 앞에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런 저를 자주 찾아왔어요. 학원 가기 전이나 학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또는 주말에도 종종 들렸죠. 와서 함께 라디오를 듣고 새로 배운 단어를 말해주기도 하고 작게나마 용돈을 모아서 음료수를 하나씩 사오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말이 많아졌고 웃는 날도 생겼습니다. 마치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그즈음 지훈이의 추천과 보호기관의 연결로 저는 용산구의 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어요. 작고 오래된 방이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이었죠. 다시 공구함을 꺼내고 복지관과 연계된 소규모 수리 일도 시작했어요. 하루 한두 건이면 충분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울렸어요.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 번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문수예요.
제가 좀 늦었죠? 저 지금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손은 떨렸어요. 만나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살까? 복잡했지만 결국 저는 한 번쯤은 마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문수와 마주 앉았어요. 문수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눈빛엔 죄책감이 서려 있었죠. 몇 년 만에 본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땐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업 얘긴 다 거짓말이었어요. 친구도 없었고 사업 준비도 안 됐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늘 도와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문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죠. 돈을 다 쓰고 나서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나중엔 도저히 연락할 용기도 없었고요.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다 그냥 포기했어요. 아버지가 절 미워해주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어. 원망은 했지. 하지만 너를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문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저는 그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문수는 지금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어쩌다 제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혹시 이분이 너의 아버지 아니냐? 라며 제 근황을 알려줬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용기를 냈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훈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저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텐데요. 그 말을 듣고 제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 투성이지만 누군가를 일으키기엔 여전히 쓸 수 있는 손. 그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다시 피어나는 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고 다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보다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남았거든요. 서울역 지하에서 살던 제 모습이 누군가에겐 낯설고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바닥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누구든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따뜻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